타블렛계의 샤오미라고 불리는 가성비 액정 타블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휴윤에서 170만원 상당의 전문가용 액정 타블렛을 사용해보고 자유롭게 리뷰해달라고 갑자기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충분히 사용해보고 휴윤 측에선 대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서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음 편의상 XP펜은 액피, 신티크 프로는 신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크기입니다. 24인치니 당연히 크고 확실하게 무겁습니다. 액피 22인치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베젤은 대부분의 액정 타블렛이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두기 편하게 베젤이 넓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를 위해 좁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와콤은 전자의 경우를 위해 넉넉하게 두는 것 같고 휴대용과 액피의 경우 가능한 작게 만들어 베젤을 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자의 경우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USB-C 타입이며 HDMI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블 군형을 꼭 여기 정수리에 뒀어야 했나 계속 생각해봐도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따로 사용하는 USB 포트가 있고 대부분 스피커로 듣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옆면에 USB 단자 둘, 3.5mm 이어폰 잭 군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이상한 전체적인 마감은 부족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그냥 적당히 양호한 느낌의 마감입니다. 뒷면에 각도를 20도로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프와 비교적 저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캔버스 프로는 넣을 때나 꺼낼 때 그냥 손으로 잡고 꺼내는 방식이고 신프는 작은 장치가 있어서 스탠드를 꺼낼 때 클릭, 다시 넣을 때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 안 쓰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모니터 암을 쓸 수 있는 배사 홀이 있고 모니터 암이 없어도 각도를 좀 세워서 쓰고 싶다면 5만원 정도 하는 이 스탠드를 별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액피에서 있었던 옆면 날카로움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작동 소음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뜨거운 것도 없고 딱 우리가 원하던 구동 모습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공포의 신프 16 소음과 발열은 아무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펜의 경우 이렇게까지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텅텅 빈 느낌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묵직한 액피, 신프의 펜에 비하면 확실히 가볍습니다. 저는 좀 묵직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걸 선호한다면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펜의 기울기가 적용되는 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기울여도 완전히 기울여져서 그리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개인적으로 펜을 좀 뒤에를 잡고 그리는 저로서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함께 오는 펜 꽂이 겸 펜심 보관함은 신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생겼지만 신프와 비교해봤을 때 무게가 가볍고 안쪽의 마감은 매우 저렴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느낌이 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서 자세히 볼 경우는 드물겠지만 너무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함께 보내주신 무선 키패드는 타원감이 나쁘진 않지만 많이 납작해서 장시간 사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저에겐 투어박스와 그냥 키보드가 약간 더 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키를 커스텀할 수 있고 나름대로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키보드보단 부피가 작고 투어박스보단 저렴하니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자, 이제 제품의 스펙도 간단하게 짚고 가봅시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가져왔고 간혹 제품 상세 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맞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캔버스 프로 24 제품은 16인치 모델과 기본적인 스펙은 동일하며 HDR 기술이 처음 탑재되었고 디스플레이 색 깊이가 8비트에서 10비트로 업데이트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8비트는 RGB 각각 256가지의 색이 표현이 가능하므로 1677만 7216가지의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10비트는 RGB 각각 1024가지로 총 10억 7374만 1824가지 색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색과 색 사이에 중간색이 누가 더 많냐 이겁니다. 당연히 중간색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고 좋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만든 예시이지만 눈에 띄게 쉽게 만든 이미지로 비교해보면 8비트의 경우 약간 양파의 단면처럼 경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10비트는 그런 부분 없이 이쁘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작 2비트 차이지만 64배 더 많은 색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다른 액정 타블렛보다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으니 색감 면에서 좀 더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색감은 실제 색보다 빨간색을 좀 더 강렬하게 보여준 느낌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면 피부톤이 조금 붉은 느낌이 강했는데요.
RGB가 140%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sRGB, NTSC 등의 색 재현율도 뒤에 자세히 다루니 기다려주세요. 아이폰으로 봤던 이미지보다 살짝 더 강하게 보여줘서 다시 색 보정을 해줘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통해 색 비율을 임의로 조절하고 싶었는데 드라이버의 상태는 많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색감을 조절하고 싶어도 이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드라이버도 최신이고 껐다 켜도 지웠다 깔아도 안 됩니다. 빨리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작업 영역 선택을 통해 액정 타블렛을 판 타블렛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끌 수 있는 기능도 생기면 좋겠지만 아예 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칸바스 프로 24 4K는 이름에도 있듯이 4K, 즉 UHD라고 불리는 해상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픽셀 친구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이런 글자나 그림이나 영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픽셀들이 가로에 1920개, 세로에 1080개 있으면 가장 흔한 해상도인 풀 HD이고 이게 많아질수록 QHD, UHD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유튜브 동영상이 풀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요즘 부족함 없이 넉넉한 해상도이지만 24인치라는 화면의 4K는 살짝 과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2년째 사용하고 있는 뱅크의 모니터는 32인치의 QHD 모니터인데도 이거 픽셀이 보이네? 이거 불편하구만 하는 게 없어서 24인치는 크기 대비 QHD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은 크기에 픽셀이 많을수록 보통 더 선명해지지만 이건 보통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TV의 경우이고 액정 타블렛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뒤에서 얘기하니 끝까지 넘기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는 느낌은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편입니다. 큰 획을 그릴 땐 정말 편하고 느낌이 좋지만 작게 세세한 터치를 넣을 땐 자꾸 미끄러져서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반 심으로는 많이 미끄러지고 펠트심이 있어서 저는 이걸로 그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아마 대부분 아이패드에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분이 많고 질감을 선호하듯이 대부분 이 펠트심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펠트심이 스케치나 채색이나 다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선이 그리는 손을 따라오는 속도는 느리다 라고 생각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정말 빠르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디지털 페인팅을 하기엔 적당히 신속한 따라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개인의 컴퓨터 사양과 사용하는 브러쉬 퀄리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와콤 신티크 프로 24와의 비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와콤은 가격 대비 사악한 품질과 독자 규격 마운트로 굉장히 악명 높은 회사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와콤의 부실한 소프트웨어 개선을 언급했었는데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컴퓨터 바보되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인티어스 제품 라인만 그런 건지 다른 판 타블렛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와콤 인티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 타블렛도 좋아해서 자주 쓰는데 기존 사용자들을 억지로 새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건지 뭔지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신티크 프로 32인치 하나 주면 화가 조금 풀릴지도. 아무튼 칸바스 프로 24와 적당히 비교할 만한 와콤 제품 3개, 액비 제품 1개를 가져왔습니다. 정렬 순서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 괜찮은 순서입니다. 가격대 또는 크기가 비슷한 제품들로 각 제품별 스펙을 비교해봅시다. 제가 액정 타블렛 고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봤고 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칸바스 프로는 4K에 비슷한 가격으로 제가 써봤던 심프 16이 있습니다. 저는 해상도가 높아도 작은 화면에 우겨넣은 느낌을 알기 때문에 심프 16을 추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고 4K가 4K 같지 않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인지 이유를 생각해보니 에칭 글래스가 인위적인 난반사를 통해 불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자글자글하고 무지개색 그레인처럼 보입니다. 이 그레인이 있다 보니 4K가 좀 더러운 4K로 보였고 화면이 작으면 더욱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해외 아마존의 심프24 구매자 리뷰를 보니 화면은 정말 좋지만 이 에칭 유리가 이상한 무지개 효과를 줍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노이즈를 4-5% 정도 오버레이한 느낌입니다.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확실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에이지 글라스, 에칭 글라스가 적용된 모든 타블렛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칸바스 프로 24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건 액정 타블렛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칸바스 프로 24와 같은 크기로는 액피의 아티스트 24, 와콤의 심프 24가 있습니다. 가격부터 보면 액피는 11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와콤은 320만원으로 제일 비쌌습니다. 와콤은 뭐 옛날부터 터무니없이 비싸게 만들어서 그렇고 액피는 해상도가 QHD라 좀 더 저렴합니다. 모두 에이지 글라스, 에칭 글라스로 빛 반사 방지와 사각거리는 듯한 질감이 특징이며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공법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화면을 보호해주고 펜과 직접 닿는 부분인
이 강화 유리를 압착시켜 얇게 만든 것입니다. 강화 유리가 얇으면 펜쪽과 디스플레이의 시차가 줄어들어 그릴 때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고 색감이 훨씬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라미네이션은 액피를 제외하고 모두 있고 명암비와 색비트, 응답시간 모두 캔버스 프로 24가 5위이며 가장 중요한 색 재현율 또한 NTSC 98%, sRGB 140%로 셋 중 가장 넓은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색 재현율은 다른 것보다 NTSC나 어도비 RGB를 중요시 보면 좀 더 편한데 그 이유는 NTSC, 어도비 RGB보다 sRGB는 색 영역 삼각형이 좀 작다 보니 sRGB가 140%라고? 그런 게 어딨냐? 비겁하다! 아닙니다. sRGB의 색 영역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NTSC, 어도비 RGB보다 영역을 표시하는 삼각형이 작다 보니 색 재현율이 높으면 100%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sRGB가 100%를 넘길 땐 다른 기준값인 NTSC와 어도비 RGB 등 다른 기준값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sRGB가 높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닌데요. 아까 색감 부분에서 언급했듯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sRGB가 140%이면 실제값, 즉 원래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쨍하게, 진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100%가 가장 흔하게 쓰이고 많은 디자인 팀에서 사용된다면 140%는 실제보다 좀 쨍하고 진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140을 사용하고 눈에 익으면 좀 연하게 색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00으로 쓰는 사람들에겐 마치 70으로 보는 듯한 결과물로 보이겠죠. 70을 쓰는 사람은 반대로 140처럼 보일 것이고요. 이렇게 뭔가 꼬이고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디자이너 사용자가 있는 FRA 디스플레이 색 영역을 보면 sRGB가 100%, NTSC가 84%, 할리우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DCI P3가 97%로 가장 대중적이고 근본 있는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색 영역이 어느 때인지 잘 보시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액정 타블렛 특성상 140%여도 강화 유리의 두께와 빛 방사 방지 에이지 글래스와 에칭 글래스 때문에 보기엔 100%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100%로 구현했다면 70%만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김에 좀 과하더라도 사용자 설정으로 낮추면 되니까 넉넉한 게 넣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사용자 설정 이거 왜 안 되는 건지 빨리 고쳐주세요. 24인치가 마냥 거대하고 크고 아름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막상 눈앞에 있으면 그닥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액정 타블렛은 16:9 비율로 좌우로 길고 세로가 많이 짧습니다. 숭 아버님의 도마 철학에서 나온 얘기지만 가로가 길어도 세로가 짧으면 쓸 공간 자체가 줄어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사슬질 그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8절의 가로, B5의 세로로 주로 그리지만 이 종이들도 마찬가지로 세로가 꽤 깁니다. 디지털 페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디스플레이의 세로의 길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제 아티스트들은 가로로 긴 것보단 적당히 세로도 긴 캔버스에서 가장 익숙하고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인이 보기엔 엉뚱하고 넷플릭스 볼 때 위아래로 잘려서 불편한 16:11을 만들어서 욕을 좀 먹었지만 이건 그림쟁이에게 축복과 같은 비율이었어요. 저도 잠깐만 사용해봤었는데 세로든 가로든 딱 알맞게 채워주는 느낌이라 정말 고심해서 만든 완벽한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컴퓨터에서 사용하면 포토샵에선 여러 자료창, 브러쉬창, 레이어창을 띄워두면 금방 옆쪽이 잘려 더 답답하겠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가능한 큰 화면의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신 안정에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화면이 작을수록 큰 선도 사용하지 못하고 점점 작게 그리다 보니 그림도 작게 보이고 크게 그리면 확대해서 부분만 보이게 그릴 수밖에 없으니 초보 그림쟁이에겐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베젤을 포함해서 보면 좀 커 보이지만 그림은 가능한 크게 보고 어깨를 이용해 큰 선을 그리는 분이라면 24인치도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들은 대부분 V싱크라 불리는 수직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거나 확대 축소를 하거나 창을 닫거나 켤 때 같은 급격한 화면 변화에서 사람 눈으로 봐도 보이는 잘림이 발생하는 것인데 신티크, 액피, 캔버스 모두 이 증상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액정 타블렛의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데 언젠가 이 현상도 사라지겠죠? 지금 보시면 전원 케이블이 하도 짧다 보니 이렇게 책상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USB-C 케이블, HDMI 케이블 모두 짧아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케이블을 넉넉하게 안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넉넉하게 한 5m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펜꽂이나 펜의 질감, 전체적인 패키징의 품질이나 소비자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신티크나 액피 쪽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70만원의 대부분을 디스플레이에 모두 몰빵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런 전원 케이블의 길이 같은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있진 않지만 액정 타블렛이 너무나 사용해보고 싶어서 소비재로서의 액정 타블렛을 원한다면 일반 소비자층에게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휴이온과 액피 제품 그리고 와콤에서 나오는 신티크 프로 라인이 아닌 그냥 신티크 라인을 추천해드립니다. 나는 그림쟁이를 고용하는 법인의 입장이고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액정 타블렛을 지원하고 싶거나 나는 디지털 페인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전문가이고 다른 액정 타블렛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 기변을 하는 상황이라면 와콤 신티크 프로 32를 권해드립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배우고 있는 돈이 부족한 학생, 취미러를 위한 저렴한 액정 타블렛의 역할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휴이온과 액피가 기존 와콤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비슷한 성능으로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도 액정 타블렛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기업이나 전문가를 위한 액정 타블렛은 마치 애플의 프로라인처럼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와콤이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정말 애플처럼 잘 만들어서 비싸기보단 와콤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그동안 겨룰만한 제품의 액타가 없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바스 프로 24인치 4K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을 내려보자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원하던 적당한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의 4K 디스플레이를 갖춘 24인치 액정 타블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전문가가 쓰기 위한 자본재로서의 컴바스 프로 24는 괜찮을까? 또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비재로서의 컴바스 프로는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인치 4K sRGB 140% HDR 기술이 탑재된 액정 타블렛을 170만원이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건 컴바스 프로 24밖에 없네요. 그동안의 액정 타블렛 시장은 거의 와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회사들보다 비교적 옛날부터 오랫동안 판 타블렛을 만들어 왔고 그 명성과 기업의 규모도 남들보다 크니 많은 소비자와 기업에서 와콤밖에 살 수 없었고 이 시장 독점 현상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자본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격이 비싼 것일 수도 있죠. 와콤이 하드웨어적인 마감은 가장 좋지만 아직 다른 회사들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와콤은 소프트웨어 안정성, 발열, 가격이 너무나 아쉽고 휴이온은 전원 케이블의 길이나 케이블 단자 위치 같은 사소한 포인트가 아쉽고 XP펜은 다 좋은데 너무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 프로 라인이 부족한 게 아쉽고 이렇게 상반되는 장단점을 서로 완만하게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생겨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력적인 액정 타블렛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4K라는 게 지금은 그나마 흔하게 보급되었는데 불과 2019년쯤 제가 심프 16을 샀을 땐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겐 그래픽 신호를 보낼 수 있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있는 데스크탑이 현저히 적었어요. 게다가 4K가 은근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물론 직업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못할 확률이 크고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이런 디지털 장비를 추가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텐데 만약 본인의 컴퓨터가 4K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저사양의 컴퓨터라면 액정 타블렛 연결 시 화질이 의미로 낮춰서 나오거나 4K 출력을 지원하지만 다른 CPU, 램 같은 주요 부품이 따라와주질 못한다면 액정 타블렛 이용 시 버벅거림, 렉, 화면 끊김, 깜빡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원활하게 액정 타블렛을 연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여 만들어졌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일 비싼 거 샀다가 컴퓨터까지 바꾸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정 모르겠다 싶을 땐 저에게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선뜻 제품을 먼저 제공하기에 많은 고민이 되셨을 텐데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로운 리뷰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휴윤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